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다섯 번째는 식민지 재원의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1910년 8월 29일 날 식민지로 병탄하면서 곧바로 토지조사 사업을 행할 때는 일본이 그들이 이제 보충금으로서 2천만 원을 조선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지만은 계속 본국에서 돈을 가져오면서 조선을 식민지로 통치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14년 단계에 오면서는 일본은 본국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조선총독부는 니네가 알아서 스스로 세금을 걷고 수입을 걷어서 그 금액으로 조선을 통치해라 라고 이제 요구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 이후에 나름대로 이제 소위 말하는 조선인의 주머니를 이제 좀 털어서 그걸 징수해 가지고 조선총독부에서는 그 돈을 갖고 조선을 다스리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고, 그래서 일찍부터 이미 1909년에 통감부 시기에도 세금을 이제 새로운 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접세로 신삼세에서 세 가지 세금을 만들었는데, 그때가 1909년에 연초세, 주세, 가옥세. 이게 조선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이미 외국인들의 이제 견문기에 보면요, 개항 이후에 조선 사람들은 담배를 많이 핀다. 그래서 이제 하멜 표류기에도 맨 처음에 전례들 시기에는 이제 17세기의 전례가 되는데, 원래 담배를 피면 몸에 좋다, 약재로 이렇게 전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조선 사회에 17세기에 담배가 전래될 때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담배가 일본, 조선, 청나라 이렇게 이제 전해지는데, 맨 처음에 약재로 전해져가지고 이게 아주 급속하게 전파됩니다. 전파가 되고요. 그래서 17세기에는 이 동아시아의 담배 전례가 그 당시에 정부 고위 지배층에서는 큰 문제거리였어요. 그래서 일본에도 1600년대, 1608년에 일본에는 담배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고 그랬어요. 처음에 담배를 피우거나 그러면 벌금을 물리고 그렇게 했고, 그것이 이제 조선에 전해졌을 때도 담배가 급속히 전파됐고, 그것이 이제 청나라에 1630년대 청나라에 전래가 되는데, 청나라에서 너무 담배가 급속하게 전파되니까 청나라 황제가 1630년대 말에 담배 피우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이제 법령을 공포하게 됐어요. 그래서 담배 전파가 동아시아에 17세기 이후에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골칫거리였는데, 이것이 조선사회에서도 대한제국 때 와서도 개항 이후에 외국 사람들이 보니까 조선 사람들은 너무 담배를 좋아해가지고 어린아이도 담배 막 피고 막 이런다. 그 당시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서양 사람들의 견문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1909년에 연초에다 세금 물리고 술에다 세금 물리고 가옥세 이렇게 했고, 그것이 1910년대 조선총독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세, 연초세, 주세, 인지세 이런 것을 이제 부과해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여서 조선을 이제 통치해가는. 그래서 이런 이제 세금을 많이 이제 걷어들여가지고 1918년, 19년 단계 오면은 거의 수입과 지출이 맞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되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3.1운동이 일어나면서 또 달라지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일본은 경찰 통치 비용을 크게, 경찰 인원이라든지 이걸 크게 증가시켜가지고 이제 통치 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1910년부터 19년까지 시기는
결과적으로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식량 원료의 공급기지로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자본재 상품의 판매 시장으로 만드는 그런 기반을 닦았던 시기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을 닦기 위해서 1910년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조선의 전국적인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도로망의 건설을 통해서 철도, 도로, 항만을 구축해가지고 조선을 이제 나름대로 자본재 상품의 원활한 이제 판매 시장으로 만들려고 했고, 또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선의 농업 구조를 이제 전면적으로는 재편하는 그런 형태를 띄었습니다. 주로 쌀과 면화, 양잠의 품종을 개량하는, 품종을 이제 일본식 품종이나 혹은 예전에 예를 들면 면화나 양잠의 조선의 재래종은 이게 기계 산업의 원료에 맞지가 않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실의 굵기나 뭐 이런 것이 막 다르고 이러니까 기계가 작동을 하다 이제 걸리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면 면화도 육지면으로 한다든가, 그 다음에 양잠도 면사를 하면서 그게 기계제 공업의 원료로 적당하는 그런 이제 품종으로 바꿔갔습니다. 그런 작업을 1910년부터 19년까지의 시기에 했던 거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1920년에 이제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 가지고 대량으로 이제 쌀 증산을 해내고, 그 중에 다수는 이제 일본으로 가져가면서 저고가, 그 다음에 이제 낮은 가격으로 일본인 노동자들에게 쌀을 공급해가지고 저임금을 유지해가면서 일본의 제국주의, 특히 이제 재벌들이 발전해가는 그런 이제 구조를 정착시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10년부터 19년까지의 일본의 통치 방식은 무당 통치였고 힘에 의해서 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여전히 1910년대 조선인들의 의병에 의한 저항들이 1915년, 16년까지도 지방에서는, 특히 서울 이남의 3남 지방에서는 전개가 되었어요. 서울 이북은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 지방의 민들은 일본인들이 저항이 철저하게 진압을 하니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제 조선을 떠나서 만주로 갔죠. 만주로 갔지만은 밑에 지방에서는 아직 그런 여력이 없어서 이제 10년대 후반 이후에 이제 그들이 만주로 갑니다. 이제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당 통치 시기에는 이제 교사들도 다 제복 입고 칼 차고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위압적인 통치 방식으로 내 저항을 하면 너네 안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위압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그런 이제 통치 방식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래서 총독 밑에 헌병경찰, 군인을 경찰로 바꾸면서 이제 힘에 의해서 진압을 하는 그런 통치 방식을 구사했다. 그래서 조선인들의 저항을 철저하게 힘으로 막는,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 통치 방식에 대해서 조선인들은 국내에서는 저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1910년 이후에 조선의 지식인들은 이제 한반도를 떠나서 만주나 혹은 사할린이나, 즉 러시아 영토죠,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한 사할린으로 가든가, 혹은 근데 지식인들은 그 당시에 상해가 그 당시에 청나라에서는 이제 조개 지역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근거지였기 때문에 상해로 가든가, 혹은 미국의 하와이나 혹은 미국 영토로 가서 독립운동을 펼치는 이제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조선인들이 가장 많이 이주한 지역이 이 간도, 지금 만주 지역이죠. 지금의 중국의 동북 삼성 지역입니다. 주로 연용성 뭐 쪽이 이제 중심이 되었던 것인데, 그 다음에 노령은 러시아 영토인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조선인들이, 거기에 조선인 지식인들이 그 지역에 가서 마을을 구성하고 거기에 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근대적 교육 겸 또 군사훈련도 시켰어요. 그러니까 군사훈련과 근대적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제 힘을 키워가지고 일본에 나중에 이제 저항을 하는, 일본에 이제 항거를 하는 그런 운동의 방법을 펼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는 주로 서간도, 북간도, 만주 지역이죠. 이 지역에 이 지역과 블라디보스톡과 연해주 지역에서 거기서 독립전쟁 준비론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힘을 키워가지고 일정한 실력을 키워서 나중에 시기가 되면은 일본 제국주의와 맞서 싸워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쟁취한다, 이런 목적을 갖고 표방하면서 1910년대 나름대로 독립군 기지 건설론이라는 입장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펼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상용, 석주 이상용은 안동이었어요. 안동에서 그런 구식국한집을 가지고 있었던 양반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과 노비를 해방시키고 집은 다 팔고, 그래서 그 돈을 갖고 만주로 가가지고 거기에 서간도 지역에 경학사라는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조선인 자제들이나 20대 청년들을 모아서 근대적 교육 겸 군사훈련을 시켰던 거죠. 또 신흥무관학교, 신흥학교는 서울의 전형적인 양반 집에 대표적인 이해령이죠.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토지와 집을 다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만주에 가서 신흥학교, 신흥무관학교를 설립을 해서 거기서 똑같이 조선인 자제들을 모아가지고 신식교육과 군사훈련을 시키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고, 그 다음에 노령, 연해주나 블라디보스톡 등에서는 당시에 유인석, 홍범도 등의 의병들이 그 지역에 가서 나름대로 이제 학교를 세워서 여기에 이제 뭐 권업회와 대한광복군 정부를 세워서 거기서 이제 조선인 자제들에게 근대적 교육 겸 군사훈련을 시키면서 이제 독립전쟁 준비론을 내세우면서 실력을 키우는 그런 이제 일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 시기에 1910년, 20년대라고 얘기하는데 만주에 있는 조선인 마을을 찍어서 이게 이제 경학사라고 하는 학교를 세웠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상해, 그 당시에 중국의 상해나 미주 지역에서 주로 외교론을 통해서 서구 열강들에게 조선의 사정을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조선인이 우리가 그 일본의 통치를 받을 수 없고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 이런 것을 이제 알리는 그런 이제 외교적인 정책을 이제
운동의 어떤 방식으로 채택하게 되죠. 그래서 1911년 상해에서는 신규식,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신채호 이런 인물들이 상해에서 동제사라고 하는 조직을 결성을 해서 주로 계모운동가들입니다. 그 조선의 근대적 지식인들이 그것을 결성해가지고 당시에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나라들에게 일본의 식민 통치의 그 이제 포악상을 알리고 조선은 독립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주장했던 그런 뭐 이제 운동을 펼치게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1917년에는 여기 마찬가지로 상해, 만주, 그 다음에 연해주, 미국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대동단결 선언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선언에서는 조선인의 어떤 독립운동 사상 처음으로 이제 이 시기에 와서 공화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제국지로부터 식민지를 벗어난 이후에 독립된 국가는 대한제국의 회복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공화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하와이, 미주 이런 지역에서도, 미국 이런 지역에서도 항일운동단체가 결성이 되어서 이제 나름대로 독립을 이제 주장하는 그런 운동을 펼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 국민의 그것이 외국에서 주로 이제 독립운동, 독립전쟁 준비론을 통해서 운동을 이제 펼쳤던 것이고, 국내에서는 그럼 전혀 일본인의 헌병경찰제도에 눌려서 전혀 저항이 없었느냐? 그렇진 않았었고, 물론 일본의 헌병경찰제도에 의한 철저한 탄압과 그 당시에 조선인 헌병보의 어떤 밀정들에 의한 당시에 조선의 민족운동가 혹은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활동들이 그게 파악이 돼가지고 뭐 어떤 단체만 구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이제 탈로가 나서 그때 체포된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나름대로 국내에서는 비밀 결사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는 1915년에는 고종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임병찬 등의 이게 유생입니다. 유생이 중심이 되어서 대한독립의군부가 결성이 되어서 활동하다가 결국 13년에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이제 발각이 돼서 체포되어 가지고 그들이 이제 신문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또 1915년에는 조선국권회복단, 대한광복회 이런 조직이 있었고, 이런 조직도 이제 비밀 조직으로 있다가 결국 뭐 체포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국내에서는 주로 비밀 결사 조직들이 만들어서 주로 군자금을 모아서 만주로 보내는, 만주나 상해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주로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내에서 이제 점차 생겨나고 있었던 노동자, 농민들의 어떤 파업과 폭동으로 인해서 이제 일제의 무단 통치가 이제 좀 뭐 그 타격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고, 대표적으로는 1918년에 철원과 그다음에 전라도의 남원에서 이제 농민들의 이제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1918년에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50건으로 이제 격증하면서 나름대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910년대의 즉 10년서부터 19년까지의 조선인들의 독립운동, 민족운동의 성격은 이 기본적으로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당시에 독립전쟁을 행하는 준비론의 이제 그런 이제 방책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인에 대한 이제 탄압이 극심했기 때문에 즉 뭐 1909년에 일본군이 남한 대토벌 작전에 의해서 조선인들의 의병들의 저항을 철저하게 힘으로 압살하게 되었고, 그래서 특히 전라도 같은 데는 뭐 그 민가들을 이제 뭐 불태운다든가 이런 형태를 띠면서 저항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2만 명의 의병들이 이제 살해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계몽운동가들도 그들을 단체들을 전부 해산시키고 그들의 저항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당시에 1910년대에는 우리가 힘을 키워가지고 일정한 이제 실력을 양성해서 일정한 시기가 되면은 일본 제국주의와 전쟁을 행해서 독립을 쟁취한다, 이런 노선을 이제 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1910년 후반에 들어오면서 이제 나름대로 독립전쟁 준비운동이 일제의 어떤 이제 탄압이라든지 국내에서는 철저하게 조선인의 비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결사 조직 이런 것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발각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국의 일부에서는, 즉 상해나 하와이 등에서는 주로 외교 노선, 외교론이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당시의 세계 열강들에게 호소를 해가지고, 우리 입장을 호소해가지고 그들이 우리 입장을 동조해서 일본에 압력을 넣어서 우리가 일정한 시기에 독립을 쟁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노선론이 이제 일부는 대두되게 되었고, 또 국내에는 신지식인층들과 일본어 유학생들 사이에서 우리가 실력을 키워가지고, 즉 계몽운동의 노선을 수용해서 선실력 양성 후 독립론을 내어서 우리가 실력을 키워가지고, 즉 민중들은 좀 더 각성이 되고 계몽이 되고, 또 산업도 좀 그 어느 정도 일으켜서 조선인 자본가들이 이제 나름대로 회사나 공장이나 이런 걸 세워가지고 힘을 키워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일정한 시기가 되면은 독립을 쟁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이 운동의 방법이 이 시기에는 주류적인 흐름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획기를 긋는 것이 1919년 이제 3월 1일에 이제 나름대로 3.1 운동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은 이제 조선의 26대 왕이었던 고종이 장례를 지내는 날이었어요. 장례식 날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순종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은 조선의 마지막 왕이 고종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고종은 통감부의 일본의 압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퇴위당하고, 그 고종은 끝까지 나름대로 자기가 대한제국의 권한을 넘겨주기 아니면서 을사조약도 자기가 반대를 했고,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데 가장 큰 방해 요인이 고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종은 끝까지 자기가 힘은 없지만은 하여튼 을사조약만 맺는 것도 반대를 했고, 일제에 대해서 병합이 되는 것도 반대를 했고, 그러니까 일본이 그가 가장 눈에 가시였단 말이지. 그래서 그를 1907년에 헤이그 밀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를 강제적으로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순정을 세웠단 말이야. 아들인 순정을 세웠는데, 아들이 순정이
순정인 아들은 거의 이제 허수아비였다. 그래서 이제 고종이 죽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뭐 루머로도 소문으로도 고종이 뭐 독살되었느니 뭐 이런 이제 소문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양반유생도 우리 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고종이 장례식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을 보자라고 해서 서울로 몰려오게 됐어요. 그것을 당시에 조선의 지식인들이 그것을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위 민족대표 33인이 조선 독립선언서를 만들어서 이제 탑골공원에서 그걸 이제 공포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만세 시위를 벌일 것을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고, 그 이미 독립선언서를 주로 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철도로 해서 철도의 연변 지역들, 특히 서울 이북의 지역에 그 독립선언서나 태극기 이런 것을 이제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3월 1일 날 원래 오후 2시에 이제 민족대표 33일이 이제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 선언서를 읽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당시에 조선인 어떤 학생, 그다음에 양반 유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만세 시위에 참여하면서 그것이 크게 3단계로 나눠지는데요. 3월 1일부터 3월 15일 정도는 서울 이북 지방에서 주로 대도시, 철도가 지나가는 대도시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만세 시위가 일어났고,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3월 말까지는 서울 이남의 지역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4월 달 가서는 그게 이제 전국으로 퍼지면서 4월 상순에 가면서 전국의 면읍 지역으로 퍼지면서 전국에서 이제 만세 시위가 이제 퍼져가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월 초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1919년 3.1운동은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만세 시위가 일어나는 그런 어떤 운동이었다. 그래서 3.1운동은 그 당시에 친일파나 예속 자본가 일부의 대지지구입을 제외한 민족 구성원 대다수가 민족 독립을 위해서 떨쳐 일어난 거국적인 민족 해방 운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1919년 3월 1일에 고종의 장례일이라고 하는 그 국내적인 요인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국제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 그 당시에 있었어요. 국제적인 요인은 하나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14년부터 19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해요. 근데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제국주의 국가, 즉 독일, 이탈리아 이런 패전한 제국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던 식민지를 해방을 한다, 그런 의미였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면서 그런 소식이 조선의 지식인에 대해 전해지게 되자 그것을 조선의 지식인들이 좀 이용하는 어떤 측면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의 이제 소위 사회주의 혁명, 1917년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에 의해 사회주의 사상이 조선에도 이제 퍼지게 되면서 조선의 지식인들도 사회주의 사상을 이제 수용하면서 나름대로 우리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를 받을 수 없다,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외적인 요인들이 합쳐져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3.1운동의 폭발과 민족대표라는 주장은 1919년 3월 1일에